딸의 첫돌날, 저는 베이지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이제 막 박수를 치기 시작한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청담동 호텔 연회장에서 남편의 회사 선배들과 친척들, 그리고 사회자가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제게 1년 안에 둘째를 낳겠다고 약속하라고 강요했죠. 딸아이는 제 사상을 물려받을 수 없다며 제가 윤씨 집안의 대를 끊어놓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제가 그 억지를 거절하자 옷가락질을 낀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제 뺨을 매섭게 후려쳤습니다. 그 마찰음은 마이크를 타고 온 연회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죠.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제가 고개를 숙이고 눈물로 사과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연회장 스크린 리모컨을 집어들고 미리 준비해둔 영상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그 순간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테이블에 깔린 새하얀 냅킨보다 더 창백하게 질려버렸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어느 곳에서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언제나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연한 분홍빛 실크 치맛자락이 순백의 식탁보 위로 사뿐히 내려앉으며 사각거리는 마찰음을 냈습니다. 강하윤은 고개를 숙여 딸 서윤이의 머리에 씌워진 금박땡기를 조심스레 매만졌습니다. 이제 막 첫돌을 맞은 아이는 연회장의 훈훈한 공기 탓인지 두 뺨이 발그레하게 달아올라 있었죠. 오동통한 손가락을 꼬물거리며 테이블 위에 놓인 알록달록한 명주실 타래를 쥐려고 안간힘을 쓰는 중이었습니다. 명주실 옆으로는 나무로 깎아 만든 앙증맞은 청진기, 자그마한 판사봉, 그리고 캐릭터가 그려진 장난감 신용카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 연회장. 천장에 매달린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이 시릴 만큼 눈부신 빛을 흩뿌리고 있었습니다. 메인 테이블 쪽에서 고급 도자기 식기들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집애가 판사봉을 잡아서 뭐에 쓴다니? 시어머니 나정숙의 목소리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배경음악으로 흐르던 잔잔한 피아노 선율을 뚫고 하윤의 귓가에 날카롭게 날아와 꽂혔습니다. 나정숙은 메인 테이블 정중앙에 꼿꼿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짙은 보라색 한복의 동정은 구김 하나 없이 빳빳했죠. 그녀는 자기 앞에 놓인 본차이나 찻잔을 들어 올리곤 잊지도 않은 뜨거운 김을 후후 부는 신용을 했습니다. 찻잔 너머로 던져진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장난감 판사봉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딸내미는 아무리 똑똑해봤자 남의 집 제사상이나 차려줄 팔자지. 결국 우리 집안 대를 이을 핏줄은 아니잖니. 그 말은 마치 푹 식어버린 미역국 같았습니다. 비릿한 냄새와 하얗게 굳은 기름띠가 둥둥 떠있는 도저히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이 목구멍을 꽉 막아버리는 그런 미역국 말입니다. 하윤은 허리를 반쯤 숙인 채 허공에 멈춘 손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힘을 주었습니다. 자, 서윤아. 여기 봐야지. 까꿍. 옆에 서 있던 사진기자가 아이의 시선을 끌기 위해 호들갑스럽게 소리를 냈습니다. 플래시가 번쩍하고 터지는 찰나. 하윤은 반사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망막에 남은 하얀 잔상은 그녀를 어젯밤의 깊은 새벽으로 데려갔습니다. 마포구에 위치한 아파트. 새벽 1시의 거실은 메인 조명이 꺼진 채 식탁 위를 비추는 펜던트 조명만이 누르스름한 빛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식탁에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청첩장과 하객 명단을 마주하고 있었죠. 그녀의 손가락은 기계적으로 라벨 스티커를 떼어내 봉투 오른쪽 상단에 맞춰 붙이고 매끄럽게 문지르기를 반복했습니다. 스티커 뒷면에 발린 접착제에서는 코를 찌르는 화학약품 냄새가 났습니다. 이미 종이에 여러 번 베인 손톱 주변에는 핏방울이 검붓게 말라붙어 욱신거렸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남편 윤태주가 슬리퍼를 질끌 끌며 걸어 나왔습니다. 회색면 잠옷 차림의 그는 머리가 잔뜩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중견 건축 설계 사무소 팀장으로 일하는 그는 늘 얼굴에 피로를 달고 살았죠. 부엌으로 걸어간 그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고 웅웅거리는 냉장고 압축기 소리가 유난히 거슬리게 들렸습니다. 차가운 생수 한 병을 꺼내든 그는 뚜껑을 열고 벌컥벌컥 물을 들이켰습니다. 목젖이 크게 출렁였습니다. 아직도 명단 확인 안 끝났어.
그는 싱크대에 기대선 채 하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쪽에서 12명을 갑자기 추가하셨어. 교회 권사님들이라 무조건 앞자리로 빼야 한다고 하셔서 하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또 다른 스티커를 떼어냈습니다. 원래 짜둔 좌석표가 다 엉켜서 처음부터 다시 배열하는 중이야. 윤태주는 짧은 한숨을 내쉬더니 물병을 싱크대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플라스틱 밑동이 인조 대리석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오늘 하루만 당신이 좀 참아. 그가 다가와 하윤의 맞은편 의자를 빼고 앉더니 식탁에 팔꿈치를 기댄 채 미간을 짚었습니다. 어머니가 친척들이랑 선배들 앞에서 체면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알잖아. 돌잔치에서 그냥 어머니 비위 좀 맞춰드려. 비위를 맞춰드리라고. 하윤은 움직이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맞은편의 남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윤태주는 곧바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식탁 구석에 놓인 각티슈를 보다가 거실 통유리창 너머의 야경을 볼지언정 아내의 두 눈만큼은 절대 마주치지 않았죠. 매번 이러는 거, 당신도 피곤하지 않아? 그가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차피 몇 시간만 웃어넘기면 끝날 일이잖아. 꼭 이런 식으로 예민하게 굴어야겠어? 안방에서 희미한 칭얼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아기 침대에 누워있던 서윤이가 냉장고 소리에 깼는지 뒤척이는 소리였죠. 그 가냘픈 울음소리를 들으며 눈조차 마주치지 못하는 남편을 가만히 응시하던 하윤은 순간 사방의 벽이 자신을 향해 서서히 조여드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은 3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이 묶여있는 이 집이 마치 창문도 문도 없는 고시원 색방처럼 느껴졌습니다. 숨이 막힐 듯 공기가 희박했습니다. 그녀는 윤태주와 언성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조 목사님이라고 적힌 라벨을 봉투에 붙인 뒤 손톱으로 가장자리를 꾹꾹 눌러 폈을 뿐입니다. 싸움이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싼 감정의 배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에서 인내는 결코 미덕이 아닙니다. 인내란 단지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시간을 버는 행위일 뿐이죠. 나정숙이 후계자 타령을 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집안의 체면이라는 5글자는 하윤의 목을 조르는 보이지 않는 밧줄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서윤이가 밤새워 얼마나 울고 보챘든 상관없이 하윤은 아침 7시 정각까지 한남동 시댁 주방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시댁의 널찍한 주방 아일랜드 식탁에는 언제나 소금에 절인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나정숙은 파출부 아주머니에게 절대 김장 심부름을 시키지 않았죠. 남의 손을 타면 종갓집 김치 맛이 변한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하윤은 팔꿈치까지 올라오는 고무장갑을 끼고 절인 배추의 잎을 한 장 한 장 들춰가며 고춧가루와 마늘, 멸치액젓이 듬뿍 들어간 새빨간 양념을 치대야 했습니다. 코를 찌르는 매운내에 눈시울이 붉어졌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무엇보다 제왕절개로 남은 수술 흉터가 오랜 시간 허리를 굽히고 있는 탓에 살을 내는 듯 쑤셔왔습니다. 새우젓 듬뿍 넣어라. 태주가 어릴 때부터 그 맛에 환장했자니 나정숙은 곁에 서서 홍차를 홀짝이며 태평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어머니. 하윤은 고개를 숙인 채 기계처럼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서윤이 그 기집애는 크면 어차피 남의 식구 될 애다. 이 찻잔을 내려놓은 나정숙이 말을 돌렸습니다. 우리 윤씨 집안에 제사상 물려받을 장손이 없어서야 되겠니?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하윤의 손이 멈칫했고 붉은 양념 한 덩어리가 스탠드야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너 지금 돈 한 푼 못 벌고 태주 외벌이로 겨우 먹고 사는 주제에 아들 하나 못 낳아서 우리 집안대를 끊어놓으면 내가 이 집구석에서 무슨 낯을 들고 살겠니? 나정숙의 목소리는 오늘의 날씨를 얘기하듯 덤덤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면 위자료는커녕 재산 분할 한 푼 받을 생각 말고 맨몸으로 나갈 준비나 해라. 하윤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려 아일랜드 식탁 구석에 놓인 스마트폰을 힐끗 쳐다보았을 뿐이죠. 화면은 까맣게 꺼진 채 뒤집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까만 유리 액정 너머로는 녹음 앱의 붉은 타이머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주방에 발을 들인 첫 1초부터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죠. 그녀는 과거 대형 보험사의 보상조사원으로 일했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문서로 남은 확실한 증거가 없어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수많은 안타까운 사연들을 지켜보았죠. 법정에서 말로 주고받은 약속이나 협박 따위는 휴지 조각만도 못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타임스탬프가 찍힌 녹음 파일, 조작이 불가능한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병원의 직인이 찍힌 진단서만이 진정한 무기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그녀는 단 한 번도 말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모든 모욕과 뻔뻔한 협박들을 하나하나 조각 모음하듯 백업이라는 이름의 암호화된 폴더에 차곡차곡 쌓아두었을 뿐입니다. 2달 전, 나정숙은 환절기 옷이나 몇 벌 사자며 하윤을 강남으로 불러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백화점이 아니었습니다. 번잡한 한자 간판이 걸린 커다란 여성병원 앞이었습니다. 여기가 아들 낳는 체질로 바꿔주는 데는 최고로 용하다더라. 예약 잡는 데만 3달 걸렸어. 나정숙은 안전벨트를 풀며 단호한 말투로 선수를 쳤습니다. 진료실의 백열등은 소름 끼칠 정도로 새하였습니다. 책상 너머에 앉은 예순이 다 되어가는 머리 벗겨진 의사는 하윤이 방금 작성한 문진표를 보며 헛기침을 하곤 금태 안경을 치켜 올렸습니다. 저기, 사모님. 현대의학으로 태아의 성별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건 불가능할 뿐더러 법적으로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의사는 나정숙과 하윤의 눈치를 번갈아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누가 성별을 조작하랬어요. 나정숙이 책상을 콱 내리치자 펜꽂이가 덜그럭거렸습니다. 몸을 보해서 아들이 잘 들어서는 체질로 바꿔주는 약을 지어달라잖아요. 여기 대대로 내려오는 비방이 있다면서요. 의사는 헛기침을 몇 번 더 하더니 서랍에서 검사 의뢰서를 꺼내 하윤에게 건넸습니다. 어찌 됐든 우선 전반적인 혈액 검사랑 호르몬 수치 검사부터 진행하시죠. 피를 뽑고 초음파 검사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검사 결과지가 출력되자마자 나정숙이 간호사의 손에서 종이를 획 낚아챘습니다. 하윤에게는 보여주지도 않은 채 종이를 2번 겹쳐 접더니 자신의 값비싼 명품 가방 안에 쑤셔 넣었죠. 하이마트에서 전자레인지 보증서를 챙기는 것만큼이나 너무도 당연하고 뻔뻔한 동작이었습니다. 됐다. 가서 연락이나 기다리자꾸나. 가방 지퍼를 신경질적으로 닫은 나정숙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진료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코너를 돌아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던 하윤은 천천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45분이라는 녹음 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파일 이름을 강남 산부인과 임신 강요 202 X년 10월 15일로 바꾼 뒤 곧바로 클라우드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모든 작업을 마친 그녀는 깊은 숨을 한 번 내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의 뒤를 따랐습니다. 자, 하객 여러분. 모두 무대 중앙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뚫고 나오는 사회자의 우렁차고 과장된 목소리가 하윤을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돌잔치는 어느새 가장 중요한 돌잡이 순서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메인 테이블과 무대 중앙을 비추는 핀 조명 2개만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이 뜻깊은 날을 맞아 특별히 우리 서윤이의 친할머니께서 축하 덕담을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사회자는 만면에 웃음을 띠며 큐빅이 잔뜩 박힌 마이크를 나정숙에게 건넸습니다. 나정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보랏빛 한복 소매를 우아하게 정리한 그녀는 여유로운 태도로 마이크를 쥐었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서윤이의 첫돌을 축하하기 위해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친척 여러분과 태주회사 동료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른 특유의 위엄이 깃든 묵직한 목소리였습니다. 연회장 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빈 접시를 치우는 호텔 직원의 손길조차 조심스러워졌죠. 서윤이 이 녀석이 지난 1년 동안 무탈하게 커준 것만으로도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잠시 말을 멈춘 나정숙의 시선이 하객석을 한 바퀴 훑더니 이내 하윤에게 꽂혔습니다. 무대 한편에서 아이를 안고 있던 하윤은 품 안에서 버둥거리는 서윤이를 달래느라 등을 토닥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정숙의 목소리 톤이 반음게 높아지며 마이크에서 미세한 잡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이 기쁜 자리를 빌려 제 며느리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을 꼭 전하고 싶군요. 아이의 등을 토닥이던 하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에는
나정숙은 하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또박또박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우리 집안에 진짜 대를 이을 핏줄을 안겨주었으면 하는구나. 명색이 윤씨 집안인데 여기서 향불이 끊어져서야 되겠니?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연회장의 공기가 일순간에 증발해버린 듯 했습니다. 작은 소리로 담소를 나누던 하객들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오른쪽 세 번째 테이블에서 스테이크를 썰려던 남자의 손이 삐끗하며 은포크가 하얀 도자기 접시를 긁고 지나가는 소리가 찌르릉하고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묘한 정적이 감도는 홀 안에서 무한히 증폭되는 듯 했습니다. 수십 쌍의 눈동자가 서치라이트처럼 하윤을 향해 일제히 쏟아졌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 흥미진진하게 구경하는 시선, 그리고 민망함의 시선을 피하는 이들까지. 하윤은 반사적으로 메인 테이블에 앉아있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윤태주는 어머니 바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어머니의 옷소매를 당겨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슬로모션처럼 느릿느릿 자기 앞에 물잔을 들어 올려 고개를 숙인 채 물을 마실 뿐이었습니다. 유리잔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그의 손가락 틈을 타고 흘러내려 최고급 식탁보 위에 동그란 얼룩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라는 흔한 제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물 한 잔이라는 듯 뚫어지게 잔만 내려다보았죠. 하윤은 헛웃음이 났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녀의 입꼬리가 희미하게 비틀려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안은 채 핀 조명이 비추는 무대 한가운데로 한 걸음 걸어 나갔습니다.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당황한 사회자는 마이크를 회수할 생각도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윤은 마이크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고요해진 홀 안이었기에 평소 대화하는 목소리만으로도 앞줄의 사람들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하윤의 입에서 흘러나온 단어는 감정이 완벽하게 배제된 지독하게 이해에 바른 존댓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을 겁니다. 나정숙의 여유롭던 표정에 단숨에 금이 갔습니다. 마이크를 쥔 소나기에 핏대가 섰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둘째는 절대 낳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윤은 시어머니의 눈을 빤히 바라보며 마치 보상조사 보고서를 브리핑하듯 건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산후우울증 때문에 꼬박 석 달을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제왕절개 수술 자국은 비 오는 날마다 아직도 칼로 쑤시듯 아픕니다. 서울 물가에 아이 하나 키우는 것만으로도 저희 부부의 경제적 한계는 이미 초과 상태고요. 잠시 숨을 고른 그녀의 시선이 시어머니를 지나 여전히 물잔만 쳐다보고 있는 남자에게로 향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빠가 늘 부재하는 가정에서는 아이 하나가 겪는 불행만으로도 차고 넘칩니다. 잔칫집에서 하객들이 흔하게 던지는 덕담 한마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제 현실입니다. 2년이. 나정숙이 마이크를 테이블 위로 쾅 내리쳤습니다. 스피커를 타고 터져나온 굉음의 앞자리에 앉아있던 여성 하객들이 기겁하며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나정숙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보라색 실크 치맛자락이 미친 듯이 펄럭였고 그녀는 단화를 신은 발로 성큼성큼 하윤의 코앞까지 달려들었습니다. 어디서 은혜도 모르는 천박한 것이. 그녀가 오른손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그 손에는 커다란 빛이 알이 박힌 옷가락지가 끼워져 있었고 날카로운 금세공 테두리가 번쩍였습니다. 하윤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눈 깜짝할 새의 두려움조차 보이지 않았죠. 짝! 소름 끼치게 찰진 파열음이 하윤의 왼쪽 뺨에 내리꽂혔습니다. 가락지에 뾰족한 금속 테두리가 그녀의 광대뼈를 거칠게 긁고 지나가며 단숨에 3cm가량의 시뻘건 핏자국을 남겼습니다. 거리가 워낙 가까웠던 탓에 메인 테이블의 마이크가 이 끔찍한 구타 소리를 고스란히 빨아들였습니다. 스피커에서 찢어질 듯한 쇳소리가 찌잉하고 울려 퍼지자 장내의 모든 사람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왼쪽 뺨에서 불을 뿜는 듯한 통증이 번져나갔고 귓속에서는 짧은 이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뺨을 타고 뜨뜻한 액체가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으아아. 품에 안겨있던 서윤이가 눈앞에서 벌어진 폭력과 굉음에 기절할 듯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얼어붙은 연회장의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유리 파편처럼 날카로운 그 소리가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우리 집안 대를 끊어놓을 몹쓸년, 나정숙이 하윤의 코끝에 삿대질을 해대며 거품을 물었습니다. 우리 집 밥 처먹고 우리 집에서 등 뻗고 자는 주제에 내가 뭔데 싫다마다야? 하객석 곳곳에서 헉하는 헛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불안하게 의자를 뒤척였고 누군가는 무대 위 사람들과 눈이 마주칠까 봐의 스마트폰에 코를 박았습니다. 의자 다리가 카페트에 끌리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윤태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아내와 어머니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를 보호하려 몸을 돌리지도 않았고 피가 흐르는 아내의 뺨을 살피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등지고 하윤을 마주본 그의 미간에는 짜증과 원망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강하윤, 너 미쳤어. 그가 목소리를 한껏 짓누르며 세 사람만 들릴 정도로 빠르게 속삭였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라? 부장님이랑 과장님 다 보고 계시잖아. 일단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빌어. 일 키우지 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윤은 왼쪽 뺨의 통증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국소 마취제라도 맞은 것처럼 물리적인 고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이성이 자리 잡았습니다. 물이 끓어오르는 순간. 갑자기 끓어오르는 것이 아니죠. 바닥에서부터 작은 기포들이 하나둘 맺히다가 물결이 일렁이고 마침내 격렬하게 끓어넘치는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지난 3년을 한 침대에서 부대꼈던 남자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비뚤어진 넥타이, 극도의 긴장감으로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 그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아내가 상처받을까 봐 겁이 난 게 아니라 이 미친 촌극이 회사 선배들 앞에서 자신의 그 알량한 체면을 깎아내릴까 봐 벌벌 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윤은 그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온기라고는 일도 찾아볼 수 없는 안면 근육만 기계적으로 당겨 올린 서늘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 숨이 넘어가라 울고 있는 서윤이를 무대 밑에서 사색이 되어 발을 동동 구르던 동생 강하진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언니 하진이 아이를 건네받으며 하윤의 피 묻은 뺨을 보고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서윤이 데리고 복도로 나가. 내 귀 막아주고 하윤이 조용히 일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몸을 돌려 씩씩대는 시어머니도 사색이 된 남편도 철저히 무시한 채 연회장 구석의 방송 컨트롤 부스로 향했습니다. 또각. 베이지색 구두를 신은 발걸음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부스에 앉아있던 젊은 스태프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마우스만 쥐었다 놨다 하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그에게 다가가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화면 넘기세요. 그녀가 지시했습니다. 침을 꼴깍 삼킨 직원이 키보드를 탁 내리쳤습니다. 서윤이의 성장 사진이 반복해서 돌아가던 대형 스크린이 순간 암전되었습니다. 이내 곧 새로운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화려하게 편집된 성장 동영상이 아니었습니다. 비율도 엉망이고 화질도 떨어지는 칙칙한 영상. 화면 우측 상단에는 붉은색 녹화 표시와 함께 하얀색 글씨가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은 한남동 시대거실을 비추는 홈캠 영상이었습니다. 우측 상단에는 202X년 8월 12일 오후 2시 32분 5초라는 타임스탬프가 적혀 있었죠. 장내에 찌르르하는 미세한 백색 소음만이 감도는 가운데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영상 속 나정숙은 꽃무늬 홈웨어를 입고 주방 아일랜드 식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라벨조차 없는 누런 약포지가 들려 있었죠. 주위를 한번 힐끗 살핀 그녀는 익숙한 솜씨로 종이를 뜯어내더니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도자기 찻잔 안에 회갈색 가루를 털어 넣었습니다. 하윤이 시댁에 갈 때마다 어머니가 며느리 생각해서 끓였다며 건네주던 그 대추차였습니다. 은티 스푼을 집어든 나정숙이 찻잔 속을 바쁘게 휘저었습니다. 달그락, 챙강. 숟가락이 도자기 벽에 부딪히며 내는 그 선명한 소리가 최고급 오디오 시스템을 타고 하객들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영상 속 나정숙은 차를 휘저으며 옆에서 식탁을 닦고 있는 파출부에게 투덜거렸습니다. 이게 내가 강남 원장한테 생돈을 바치고 얻어온 비방이야.
몸을 덮여놔야 아들이 들어서지. 안 그러면 그 비싼 쌀 축내가며 우리 집구석에 붙어 있을 이유가 뭐 있어. 너무나 선명하게 녹음된 목소리였습니다. 수군거리던 하객석은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섬뜩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쨍그랑. 누군가의 손에서 미끄러진 숟가락이 접시 위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재판장의 판사봉이 내려치는 소리처럼 날카롭게 울려 퍼졌죠. 나정숙은 고개를 팩 돌려 스크린을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동공이 사정없이 팽창했고 충격에 휩싸인 안면 근육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무언가에 홀린 듯 반 발짝 앞으로 나서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당장 끄라고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건 윤태주였습니다. 그가 뒤로 돌아 컨트롤 부스를 향해 짐승처럼 소리쳤습니다. 삑사리가 난 목소리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다급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전원 플러그를 뽑아버릴 기세였죠. 하지만 하윤의 손가락이 이미 마우스 버튼을 누른 뒤였습니다. 급할 거 없어. 하나 더 남았으니까. 스크린이 다시 까맣게 변했습니다. 이번에는 영상 없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음파 그래프만 화면을 채웠습니다. 배경음으로 일정하고 단조로운 마찰음이 스르륵 스르륵 하고 들려왔습니다. 자동차 와이퍼가 빗물을 닦아내는 소리였습니다. 태주야, 그 비방 내가 원장한테 다 확인해봤어. 차량 블루투스로 연결된 듯한 나정숙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곧이어 억눌리고 짜증 섞인 남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채웠습니다. 어머니, 성분도 모르는 출처불명 약을 어떻게 사람한테 함부로 먹여요? 그러다 잘못되면 어쩌시려고요? 윤태주의 목소리였습니다. 스크린에 박혀있던 수십 쌍의 눈동자가 일제히 무대 밑에 윤태주에게로 꽂혔습니다. 윤태주의 발끝이 바닥에 본드로 붙은 듯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색이 되었던 그의 얼굴은 이제 온몸의 피가 다 빠져나간 듯 잿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녹음 파일은 무심히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잘못되긴 뭐가 잘못돼. 나도 너 가졌을 때 다 먹었던 거야. 다 너희들 잘 살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 기집애가 끝까지 둘째 안 낳겠다고 버티면 앞으로 그 꼴을 보고 어떻게 살아. 전화기 너머 나정숙의 목소리가 한껏 높아졌습니다. 배경에서는 여전히 와이퍼 소리만이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끝에 윤태주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들렸던 짜증 대신 듣는 이의 소름을 돋게 만드는 지독하게 차분한 음성이었습니다. 하윤이가 정 끝까지 버티면 그냥 말려 죽이세요. 말려 죽이다니. 괜히 언성 높여 싸우지 마시고요. 적당한 핑계 대서 재산 분할 포기하게 만드세요. 서윤이는 어머니 호적 밑으로 며칠 빼돌려 두시고 생활비부터 싹 다 끊어버리세요. 돈 한 푼 못 버는 여자가 수중에 돈이 말라버리면 방 얻을 보증금이나 있겠어요? 며칠 못 버티고 알아서 무릎 꿇고 기어 들어올 겁니다. 파일은 거기서 뚝 끊겼습니다. 와이퍼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것 같은 완벽한 진공 상태의 침묵이 연회장을 짓눌렀습니다. 돈 한 푼 못 버는 여자가 며칠이나 버티겠어요. 그 문장이 녹슨 톱날처럼 공기중을 스치며 평소 윤태주가 회사에서 치장하고 다니던 다정하고 효심 깊고 매너 있는 내처가 남편의 가면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메인 테이블에 앉아있던 회사 부장님이 턱을 괴고 있던 손을 천천히 내리며 냅킨을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그는 윤태주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제 앞에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윤은 컨트롤 부스 앞에 선 채로 마치 석고상처럼 굳어버린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지독한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녀는 부스 한편에 올려두었던 누런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다시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온 그녀는 방금 전 자신의 뺨을 내리쳤던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뺨에 묻은 피는 이미 엉겨붙어 피부를 팽팽하게 당기고 있었습니다. 봉투에 감긴 실을 풀어낸 그녀가 안에서 스테이플러로 철해진 A4 용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사락.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가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어머니. 그녀는 여전히 가장 정중한 존댓말을 유지하며 파도 하나 없는 호수처럼 잔잔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제가 이미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한 이혼 조정 신청서 부본입니다. 그녀가 첫 번째 서류를 나정숙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타주신 대추차를 마신 다음 날 병원에 가서 뽑은 혈액검사 및 약물 잔류 검사 결과지입니다. 의사 소견으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이 가루를 장기 복용할 경우 심각한 간 기능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녀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어머니께서 수십 명 앞에서 제 뺨을 치신 행위에 대한 상해 진단서 예약 확인증입니다. 하윤은 서류를 탁탁 쳐서 가지런히 모은 뒤 손에 꽉 쥐었습니다. 극도의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진 나정숙의 얼굴을 향해 그녀는 허리를 살짝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당신과 당신 아들은 저와 제 딸 서윤이 근처에 반발짝도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리를 편 그녀는 나정숙의 어깨 너머로 시선을 던져 굳게 닫혀있던 연회장의 묵직한 호두나무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변호사가 이미 문 밖에 도착해 있거든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양문형 도어가 활짝 열렸습니다. 복도의 환한 조명이 어두침침한 연회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짙은 정장 차림의 남녀 변호사 2명이 걸어 들어왔고 그 뒤로 경찰 제복을 입은 여성 경찰관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무전기가 달린 견장과 허리춤의 장비들이 그녀가 걸을 때마다 짤랑거리는 금소금을 냈습니다. 강하윤, 이 미친년이 내가 감히 경찰을 불러? 악몽에서 깨어난 듯 펄쩍 뛴 나정숙이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하윤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낚아채려 단상 밑으로 돌진했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 문제야. 누가 함부로 남의 잔치에 쳐들어오래. 당장 나가. 언니, 조심해. 아이를 안고 서 있던 강아진이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하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나정숙의 길고 날카로운 손톱이 하진의 실크 재킷을 긁으며 찌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쪽, 당장 흥분 가라앉히고 행동 똑바로 하세요. 레드카펫을 성큼성큼 밟고 올라온 여성 경찰관이 발악하는 나정숙을 힘으로 떼어냈습니다. 경찰관의 목소리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을 만큼 단호하고 묵직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행패야? 며느리년 버르장머리 좀 고쳐놓겠다는데 경찰이 무슨 상관이야. 헝클어진 머리에 보라색 동전까지 삐딱하게 돌아간 나정숙이 씩씩대며 악을 썼습니다. 방금 접수된 신고 내용, 그리고 연회장 CCTV와 여기 계신 하객분들의 휴대폰 촬영 영상, 조금 전 스크린으로 재생된 녹취 파일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경찰관은 가슴에 달린 바디캠을 한번 툭 치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은 현재 특수상해 및 불상 위험 물질 투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장 조용히 하시고 초기 조사에 협조하시죠. 나정숙의 몸이 그 자리에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그녀가 획 고개를 돌려 메인 테이블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그녀의 비위를 맞추며 호호 깔깔대던 교회 권사님들, 집안 친척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고개를 푹 숙이거나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를 위해 입을 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내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윤태주는 의자 등받이를 양손으로 부여잡은 채 벌벌 떨고 있었고 하얗게 질린 손가락 관절만이 그가 얼마나 겁에 질려 있는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꼴이 꼭 매를 기다리는 아이 같았습니다. 그녀가 평생토록 숭배해온 집안의 체면을 과시하기 위해 수천만 원을 들인 이 성대한 첫돌 잔치에서 그녀의 알량한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아수라장 속에서 나정숙의 오른쪽 귓불에 매달려 있던 값비싼 남양 진주 귀걸이가 툭 떨어졌습니다. 두툼한 레드카펫 위로 굴러간 귀걸이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구르다가 돌잡이 물건들이 놓인 테이블 밑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핀 조명이 만들어낸 판사봉의 길쭉한 그림자가 정확히 그 진주알을 덮어버렸습니다. 경찰관이 주머니에서 투명한 증거물 봉투와 현장 기록 수첩을 꺼냈습니다. 하윤은 동생의 등 뒤에 서서 피가 말라붙은 자신의 왼쪽 뺨을 손등으로 살짝 쓸어보았습니다. 쓰라린 통증이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크게 숨을 한 번 들이마신 그녀가 경찰의 질문에 답하려 입을 여는 순간. 네, 경찰관님. 이 서류들은 제가 직접 취합한 자료들입니다. 하윤은 시어머니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텅 빈 연회장을 쩌렁쩌렁 울릴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두툼한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원본 동영상, 녹취록 백업 파일, 그리고 병원 진단 예약 내역은 이 USB 안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 방금 제 시어머니가 수십 명의 하객 앞에서 제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홀 양쪽 구석에 설치된 CCTV 2대에 명확히 찍혀 있을 겁니다. 여기 계신 증인분들도 확인해 주실 거고요. 여경은 서류 봉투를 건네받아 첫 장의 병원 검사지를 훑어보더니 눈매를 매섭게 좁혔습니다. 그녀는 USB를 가슴 주머니에 챙겨 넣은 뒤에 서 있던 남자 동료 2명에게 턱짓했습니다. 이 여자분 서로 모시고 가서 추가 진술받아 경찰관이 씩씩대고 있는 나정숙을 가리켰습니다. 어디 털끝 하나 건드려봐. 내가 누군 줄 알아? 시어머니가 며느리 혼내는 게 무슨 죄가 된다고. 놓으라고. 발악하며 내지르는 나정숙의 목소리가 보기 흉하게 갈라졌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경찰관 2명이 양쪽에서 그녀의 팔짱을 꽉 껴안 듯 제압하자 더 이상 행패를 부릴 틈도 없었죠. 그토록 공들여 차려입은 최고급 실크 한복은 여기저기 구겨지고 뜯겨나갔고 맞춤 제작한 단화가 레드카펫 위를 질질 끌리며 2줄의 흉한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제야 감전이라도 된 사람처럼 윤태주가 의자를 박차고 튀어나왔습니다. 경찰관님. 저기요, 잠시만요. 뭔가 오해가 단단히 그가 허둥지둥 메인 테이블을 돌아 나오다 다리에 걸려 와인잔을 엎지르고 말았습니다. 검붉은 와인이 눈처럼 하얀 식탁보 위로 쏟아지며 순식간에 핏자국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경찰 앞을 가로막은 그는 하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애원과 억눌린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하윤아, 제발 경찰분들한테 오해라고 설명 좀 해. 어머니 연세에 경찰서 들어가시면 쓰러지셔. 오늘 이렇게 부장님이랑 선배들 다 모신 자리에서 대체 어디까지 바닥을 쳐야 속이 시원하겠어? 하윤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넥타이는 비뚤어진 채 입만 열면 선배니 체면이니 헛소리만 짓거리는 이 한심한 남자를요. 윤태주 씨, 하윤의 곁에 서 있던 남자 변호사가 반 발짝 앞으로 나서며 자신의 넓은 어깨로 윤태주의 시야를 완벽히 차단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명함을 한 장 꺼내 건넸습니다. 저는 강하윤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모친의 특수상해 및 위험물질 투여 혐의는 법적 절차에 따라 경찰에서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윤태주 씨와 강하윤 씨 간의 이혼 조정 및 재산 분할에 관한 모든 논의는 지금 이 시간부로 저희 로펌을 통해서만 진행하시죠. 제 의뢰인은 앞으로 당신과 단 한마디의 사적인 대화도 나누지 않을 것입니다. 금박이 박힌 고급스러운 명함을 내려다보는 윤태주의 손이 허공에서 덜덜 떨렸습니다. 그는 차마 그 명함을 받아들지 못했습니다. 연 회장은 마치 상갓집처럼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메인 테이블에 앉아있던 회사 부장이 의자에 걸쳐둔 재킷을 느릿느릿 챙겨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윤태주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옆에서 좌불안석이던 팀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가자. 입맛 버렸네. 부장이 얼음장 같은 한마디를 내뱉고는 출입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윤태주의 어깨가 경련하듯 움찔거렸습니다. 그는 획 돌아서서 부장의 뒷모습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꺾어 절했습니다. 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내일 출근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장은 발걸음 한 번 늦추지 않고 호두나무 문을 밀치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하윤은 여전히 허리를 굽히고 있는 남편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동생 하진의 품에서 울다 지쳐 잠든 서윤이를 조심스레 넘겨받았습니다. 아이의 말랑한 뺨이 하윤의 목덜미에 닿았고 간헐적으로 훌쩍이는 숨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자, 하윤이 동생에게 속삭였습니다. 베이지색 구두가 푹신한 카페트를 밟으며 미끄러지듯 걸어나갔습니다. 돌잡이 물건이 널브러진 테이블을 지날 때도 하윤의 시선은 나무 판사봉에 단 1초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나뒹굴던 남양 진주 귀걸이는 우르르 빠져나가는 하객들의 구둣발에 짓밟혀 결국 붉은 카페트 융단 깊숙이 박혀 영영볼레의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단 45초짜리 짧은 동영상이 그날 밤 돌잔치에 참석했던 하객들의 단체 카톡방을 통해 소름 끼치는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단상 아래에서 몰래 찍은 탓에 화면은 다소 흔들렸지만 대형 스크린 속 나정숙이 수상한 가루를 털어넣는 모습과 스피커를 타고 흐르던 자들만 낳는다면 며느리가 그깟 고생 좀 하는 게 대수냐라는 목소리는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하유는 SNS에 감정 섞인 장문의 폭로 글을 올리지도 억울함을 토로하며 동정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정각. 하윤이 선임한 로펌에서 극도로 건조한 한 장짜리 공식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단 400자에 불과한 입장문에는 감정을 자극하는 형용사 따위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늘한 팩트만이 나열되어 있었죠. 산후조리 직후 강압적으로 임신을 종용한 날짜, 불상 약물이 투여된 정황과 해당 성분의 성분 분석 번호표, 공개석상에서 며느리를 폭행한 구체적인 시간대, 그리고 경제권을 옥죄어 말려 죽이겠다는 협박이 담긴 녹취록 파일명까지. 모든 혐의 사실 뒤에는 그것을 입증할 증거 번호가 깔끔하게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하진이 친척들이 모인 카톡방에 이 입장문을 전달하자마자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물 한 방울이 떨어진 것처럼 난리가 났습니다. 한편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오피스 빌딩. 윤태주가 일하는 건축 설계 사무소의 사내 메신저 창은 아침 8시부터 불이 나게 깜빡거렸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마우스 클릭 소리만 가득한 사무실 공기 속에는 기이한 흥분감과 역겨움이 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평소 탕비실에서 주식 대박이나 골프 스윙 얘기를 떠벌리던 남자 직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 이어폰을 꽂고 모니터만 노려보며 이따금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창가 쪽 구석에 자리한 윤태주의 자리. 그는 지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 출근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CAD 도면이 띄어진 모니터 앞을 멍하니 지킨 지 1시간이 넘도록 그의 마우스는 단일 밀리미터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양쪽 눈엔 핏발이 붉게 서 있었고 턱 밑으론 푸르스름한 수염 자국이 돋아나 있었죠. 늘 빳빳하게 달려있던 화이트 셔츠의 깃은 엉망으로 구겨져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 3시까지 경찰서에서 진술을 구걸하며 어머니를 겨우 빼내 집에 돌아갔지만 그를 반긴 건 아이의 짐과 하윤의 옷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텅 빈 아파트뿐이었습니다. 따르릉. 책상 위 내선 전화기가 신경질적으로 울렸습니다. 화들짝 놀란 윤태주가 팔꿈치로 종이컵을 쳐버리는 바람에 다 식어 빠진 아메리카노가 쏟아졌습니다. 끈적한 갈색 액체가 정장 바지 위로 뚝뚝 떨어졌죠. 그는 닦을 새도 없이 황급히 수화기를 집어 들었습니다. 네, 윤태주입니다. 3회의실로 좀 와. 감정이라곤 한 톨도 느껴지지 않는 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마른 침을 꿀꺽 삼킨 윤태주는 목구멍에 모래알이 굴러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3회의실의 블라인드는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듯 굳게 쳐져 있었습니다. 부장은 상석에 앉지 않고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가출력한 프로젝트 일정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가 나자 그가 획 돌아서더니 종이 뭉치를 타원형 테이블 위로 사정없이 집어 던졌습니다. 탁! 종이들이 미끄러지듯 날아와 윤태주의 손끝 앞에 멈췄습니다. 윤태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양손을 모아쥐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어제 돌잔치에서 있었던 일은요. 내 입으로 어제 일이란 말이 나와 부장이 그의 말을 싹둑 잘랐습니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뼈를 얼리는 듯한 한기가 서려 있었죠. 그가 성큼성큼 다가와 윤태주의 코앞에 섰습니다. 윤 팀장. 우리 회사가 뭐 하는 데야? 깐깐한 시공사, 자재업체, 그리고 돈 쥐고 흔드는 클라이언트들 비위 맞춰가며 건물 올리는 곳이야. 이 바닥에선 신뢰랑 인성이 곧 밥줄이라고. 부장이 통유리 너머의 사무실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너 오늘 아침에 무슨 전화 받았는지 알아? 당장 다음 달에 계약서 쓰기로 한 클라이언트 2군데서 연락이 왔어. 자기네 메인 디자이너가 아주 불미스러운 소문에 휩싸인 것 같던데 사실이냐고 묻더라. 윤태주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가정사입니다. 부장님. 업무 진행에는 절대 차질 없게 하겠습니다.
제 어머니가 잠시 이성을 잃으셔서 가정사 부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결제판을 쥐어잡더니 허공을 가르고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천둥 같은 소리에 윤태주가 자라목처럼 움츠러들었습니다. 내 친어머니가 내 마누라한테 출처도 모를 약을 타 먹이고 위자료 안 주려고 생활비를 끊어서 말려 죽이겠다는 소리를 해대. 어제 수십 명 앞에서 마누라가 뺨을 쳐맞고 피를 흘리는데 내 놈 첫마디가 내 체면 깎이지 않게 사과하라는 거였어. 부장의 눈동자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씹어뱉듯 말했죠.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묵직한 망치가 명치를 냅다 후려치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윤태주는 변명이라도 하려 입을 벙긋거렸지만 성대가 마비된 듯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회사 다음 달에 부산 센텀시티 대형 복합몰 입찰 들어가는 거 알지? 상대는 기업 이미지랑 사회적 책임을 목숨처럼 여기는 오너야. 부장이 자신의 의자를 빼서 털썩 주저앉더니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꾹꾹 눌렀습니다. 이 중요한 시국에 시한폭탄 같은 가정폭력 스캔들의 형사사건 피의자 가족표 딱지까지 붙은 팀장을 데리고 PT를 뛰라고. 부장님, 제가 그 프로젝트 6개월을 밤낮 없이 매달렸습니다. 윤태주가 다급하게 고개를 쳐들며 애원했습니다.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졌죠. 저랑 제 팀원들이 피토해가며 그린 도면입니다. 도면만 두고 가 내일부로 내 업무 전부 김 부팀장한테 인수인계해. 부장은 만년필을 꺼내 결제 서류에 휘갈겨 사인하며 더 이상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당분간 직무 정지다. 집에 가서 그 지저분한 집안일이나 수습해. 법원 판결 떨어지면 징계위 열어서 내 거취 최종 결정할 테니까. 나가봐. 윤태주는 머릿속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걸 느끼며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양쪽 귀에서 사이렌 소리처럼 이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어떻게 회의실 문을 열고 나왔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를 보는 척하지만 사실은 수십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향해 경멸 어린 곁눈질을 쏟아내고 있는 사무실 한복판에서 그는 태어나 처음으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다는 완벽한 수치심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12월 초의 서울. 옷깃을 파고드는 바람은 살을 앨 듯 매서웠습니다. 가정법원의 조정실 안은 난방이 답답할 정도로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긴 직사각형 모양의 원목 테이블이 공간을 반으로 가르고 있었죠. 짙은 회색 캐시미어 터틀넥에 검은색 코트를 단정하게 걸친 하유는 왼쪽 의자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틀어올린 머리 아래 가락지에 긁혔던 왼쪽 뺨의 상처는 짙고 검붉은 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맞은편에 앉은 윤태주는 불과 보름 전보다 10년은 폭삭 늙어 보였습니다. 눈 밑엔 시커먼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왔고 정장 재킷 어깨엔 아직도 다 지워지지 않은 커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변호사가 옆에서 빠른 손놀림으로 서류를 뒤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반무태 안경을 낀 중년의 여성 조정위원이 벽에 걸린 시계를 힐끗 보더니 서류철을 볼펜으로 탁탁 쳤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 의사에 합의하셨으니 오늘 조정의 쟁점은 재산 분할과 자녀 친권, 그리고 양육비 산정입니다. 조정위원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건조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윤태주 측 변호사가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제 의뢰인의 모친이 연루된 형사건은 나정숙 씨 개인의 우발적이고 극단적인 돌발 행동일 뿐입니다. 윤태주 씨는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상해 행위에 가담한 바도 없습니다. 또한 녹취록에 등장하는 과격한 발언들은 흥분한 모친을 달래기 위해 아들로서 어쩔 수 없이 둘러댄 방편이었을 뿐입니다. 이는 한국 사회 특유의 효도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악의적인 재산 은닉이나 친권 박탈의 근거로 쓰일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아주 감정에 호소하는 듯한 어투로 바꾸었습니다. 윤태주 씨는 혼인 기간 내내 가정의 절대적인 경제적 가장이었습니다. 서윤 양의 양육비는 당연히 도의적으로 책임지겠지만 마포구 아파트 분할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원금을 전적으로 제 의뢰인의 급여로 충당해왔으므로 마땅히 거기까지 하시죠. 하윤의 변호사 돌잔치에서 그 서늘한 명함을 내밀었던 사내가 돌연 상대방의 말을 잘라먹었습니다.
그는 효도니 뭐니 하는 말장난에 반박하는 대신 자신의 묵직한 가죽 브리프케이스 지퍼를 잡아당겼습니다. 날카로운 지퍼 소리가 고요한 조정실 안을 길게 찢어 놓았습니다. 변호사가 가방에서 꺼낸 것은 두께만 3cm에 달하는 A4 용지 덤이었습니다. 테이블 위로 툭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방금 상대 측에서 윤태주 씨가 가정의 경제적 지주라고 칭하셨죠. 하윤의 변호사가 안경을 축혀올리며 서류 뭉치를 조정위원 쪽으로 쓱 밀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단하신 지주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지탱해 오셨는지 명명백백히 확인해 볼까요? 그가 첫 장을 거칠게 넘겼습니다. 이건 3년 전 마포구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의 계약금 및 잔금 이체 내역서입니다. 변호사의 손가락이 굵은 글씨로 마킹된 숫자를 짚었습니다. 총 4억 원의 초기 자본 중 2억 원은 제 의뢰인 강하윤 씨가 결혼 전부터 모아둔 개인 청약 통장과 예금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즉, 시작부터 정확히 반반이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요? 하윤 씨는 결혼 후 첫 1년 동안 보험사에 계속 재직하며 생활비 전체를 본인 급여로 충당했습니다. 이건 대출금을 대위 변제한 것과 동일한 기여도를 갖습니다. 윤태주 측 변호사가 미간을 구겼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초기 부담금이고 그 이후에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하윤의 변호사가 두 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종이가 사납게 펄럭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건 윤태주 씨가 재직 중인 회사의 지난 3년간의 급여 대장입니다. 명세에 따르면 윤태주 씨는 매년 연말마다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성과급을 수령해 왔습니다. 성과급이라는 세 글자가 떨어지자마자 윤태주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획 고개를 든 그는 맞은편 변호사를 바라보며 뻐끔뻐끔 입만 벌릴 뿐이었죠. 하지만 변호사가 세 번째 장을 펼쳤습니다. 제 의뢰인이 철저하게 관리해온 가계부 그 어디에도 이 어마어마한 돈은 찍혀있지 않습니다. 윤태주 씨는 아내에게 건축업계 불황으로 우리 회사는 성과급 제도가 폐지됐다고 거짓말을 해왔으니까요. 조정위원의 펜 끝이 딱 멈췄고 그녀의 안경 너머 날카로운 시선이 서류와 윤태주 사이를 왕복했습니다. 하윤의 변호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붉은 은행 직인이 쾅쾅 찍힌 입출금 내역서 10여 장을 테이블 위에 쫙 펼쳐놓았습니다. 마치 범죄 지도를 브리핑하듯 말이죠. 저희 측은 법원의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을 통해 윤태주 씨 명의의 전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아주 흥미롭게도 성과급이 입금된 바로 다음 날 금액 전체가 1원 단위까지 똑같이 끝자리가 7,832인 계좌로 이체되더군요. 그리고 이 계좌의 예금주는 다름 아닌 그의 모친 나정숙 씨였습니다. 당신 윤태주 측 변호사가 낭패감이 가득한 얼굴로 자신의 의뢰인을 노려보며 이 악물고 속삭였습니다. 나한테 이런 말은 한 적 없잖아. 윤태주가 양손으로 제 얼굴을 감싸 쥐었고 그의 넓은 어깨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만약 단순히 돈을 보낸 것뿐이라면 상대 측 변호사님께서 또다시 부모를 향한 눈물겨운 부양비 운운하며 빠져나가시겠죠. 하윤의 변호사가 픽 웃더니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첨부된 공증도장이 찍힌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이건 불과 한 달 전, 그러니까 강하윤 씨가 시어머니의 강요로 불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던 바로 그 시기에 윤태주 씨가 경기도 분당에 가계약을 걸어둔 15평짜리 상가 1층 계약서입니다. 매수인 명의는 나정숙으로 되어 있지만 8천만 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쏜 계좌는 바로 그 7,832 계좌였습니다. 지난 3년간 윤태주 씨가 아내 몰래 빼돌린 뭉칫돈이 정확히 상가 계약금으로 둔갑한 거죠. 변호사가 두 손을 테이블에 짚고 상체를 쑥 내밀며 상대방 변호사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부부 공동재산을 은닉하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려 한 행위. 거기에 더해 생활비를 끊어 경제적으로 아내를 고립시켜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녹취록. 변호사님, 당신은 이걸 어쩔 수 없는 방편이자 한국 사회의 갸륵한 효심이라고 부르십니까? 조정실 안에는 오직 위원장이 서류를 스르륵 넘기는 소리만이 진동했습니다. 윤태주에게 그 종이 넘어가는 소리는 단두대 위에서 칼날이 떨어지기 직전의 북소리보다 더 공포스러웠습니다.
하윤은 이 모든 과정 동안 윤태주를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테이블 위 은행 내역서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빼곡하게 찍힌 그 차가운 숫자들. 그녀가 밤잠을 설치며 아이를 누고 있을 때 그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 더러운 샘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숫자들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타인의 칼날보다 더 잔인했고 호텔에서 맞은 뺨 한 대보다 더 뼈아픈 배신이었습니다. 재산 은닉 정황이 매우 명백하군요. 이 부분은 분할 대상 재산에 산입하여 재산정하겠습니다. 서류를 덮은 조정위원의 목소리에 쇳덩이 같은 한기가 돌았습니다. 윤태주 씨, 제출된 증거에 대해 뭐 더 변론할 거리가 남았습니까? 윤태주는 얼굴을 감쌌던 손을 스르륵 내렸습니다.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든 그의 동공은 텅 비어 있었죠. 맞은편에 앉은 너무나도 고요하고 차분한 아내의 얼굴을 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주방 식탁에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녹음 버튼을 눌렀던 바로 그날 자신은 이미 모든 판돈을 잃고 철저하게 패배했다는 사실을요. 없습니다. 쉰내 나는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조정이 끝난 다음 날 해질녘 서울에는 초겨울을 알리는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마포구 아파트 현관. 집안의 모든 세간살이를 담은 커다란 이삿짐 박스들이 탑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박스 입구를 박스테이프로 찌익 봉인하는 소리가 텅 빈 거실에 스산하게 울렸습니다. 서윤이는 거실 한가운데 깔린 푹신한 유아용 매트 위에 앉아 플라스틱 링 끼우기 장난감에 푹 빠져 있었죠. 하윤은 옷장에 남은 마지막 코트 몇 벌을 정성스레 개켜 박스 안에 우겨 넣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이번 주 내로 매물로 등록될 예정이었고 그녀는 주말이 오기 전 새로 계약한 전셋집으로 이사를 마쳐야 했습니다. 그때 현관 밖 복도에서 우당탕거리는 무거운 발소리가 들리더니 도어락 버튼을 미친 듯이 짓누르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삑삑. 비밀번호 오류 알림음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바깥의 불청객은 오기가 생겼는지 또다시 번호를 눌러댔습니다. 삑삑. 이내 육중한 철문이 부서져라 쾅쾅쾅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아. 강하윤. 너 안에 있지? 문 좀 열어봐. 나정숙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전에 그 기고만장하고 오만방자했던 목소리가 아니었죠. 울음기가 잔뜩 묻어나는 극도의 불안에 떨고 있는 쉰 목소리였습니다. 박스 테이프를 끊어낸 하윤은 조용히 현관의 월패드 앞으로 다가가 모니터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광각 카메라가 비추는 나정숙의 모습은 기괴하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빗물과 눈이 뒤섞여 떡진 머리카락은 이마에 흉하게 달라붙어 있었고 고급스러운 짙은 새캐시미어 코트 위로는 녹담한 눈송이들이 지저분하게 얼룩져 있었죠. 평소에 그 깐깐한 사모님은 온데간데 없는 몰골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시커먼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는데 무언가를 잔뜩 담았는지 비닐 손잡이가 그녀의 주름진 손가락을 핏기가 가실 만큼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하윤아, 비밀번호 바꾼 거니? 일단 문 좀 열어라. 엄마가 너 좋아하는 깍두기 담가왔어. 나정숙이 초인종 카메라를 향해 벌건 눈을 치켜뜨며 악을 썼습니다. 물론 깍두기나 전해주러 온 게 아니란 건 삼척동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는 이미 꽤 깊숙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당장의 인명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은 면했지만 불상 물질 투여와 상해 혐의가 기소되는 순간 벌금형이든 집행유예든 간에 그녀가 속한 잘난 사모님들 모임에서 영원히 사회적 매장을 당할 위기였죠. 사태를 수습해보고자 함께 예배를 드리던 교회 권사님들에게 연락을 돌렸으나 다들 해외에 나갔다는 둥 전화를 피하기 일쑤였고 심지어 목사님마저도 당분간은 자택에서 자숙하며 기도에 전념하시라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선을 그어버린 뒤였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벼랑 끝에 섰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 알량한 체면을 지키기 위해 결국 그토록 무시하던 며느리의 마포구 아파트 문 앞까지 굴러떨어진 것입니다. 서윤이가 아빠 없이 크면 쓰겠니? 태주 지금 회사에서도 잘리게 생겼어. 내가 이 집안 풍비박산 나는 걸 보고도 마음이 편할 줄 알아. 나정숙이 철문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조건이 있으면 말해. 내가 다 들어주마. 그깟 재산 나누는 거
우리 다시 차분하게 얘기해 보자꾸나. 하윤은 모니터 속 짐승처럼 울부짖는 여자를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나정숙이 들고 있는 비닐봉지 밑동이 조금 찢어져 있었나 봅니다. 새빨간 고춧가루와 마늘 범벅이 된 깍두기 국물이 뚝뚝 떨어져 아파트 복도의 회색 타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뚝뚝. 하얀 타일 줄눈 사이로 퍼져가는 그 붉은 국물은 마치 선명한 핏자국 같았습니다. 나정숙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쳐 지식여지는 모습과 똑 닮아 있었죠. 하윤은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나갔습니다. 치직거리는 전류 소리가 섞여 더욱 날선 비수처럼 들렸죠. 문 밖에 나정숙이 미친 듯이 두드리던 손을 멈추고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문짝에 착 달라붙었습니다. 하윤아, 엄마 말 좀 들어봐. 들고 오신 깍두기 국물이 다 새서 공용복도 타일이 엉망이네요. 돌아가실 때 깨끗하게 닦고 가시죠. 나정숙이 멍한 표정으로 자신의 발밑에 고인 시뻘건 국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하윤은 화면 속 넋이 나간 늙은 여자를 보며 법전의 조항을 읽듯 한자 한자 또박또박 뱉어냈습니다. 이미 법원의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완료했습니다. 3분 안에 이 문 앞에서 반경 10m 밖으로 사라지지 않거나 도어락을 한 번만 더 건드리면 곧바로 보안업체와 경찰이 출동할 겁니다. 너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정숙이 번쩍 고개를 치켜들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눈동자에는 지독한 원망과 도끼가 서려 있었죠. 그래도 내가 내 시험이야. 딸깍. 하윤은 가차없이 인터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화면은 순식간에 까맣게 죽어버렸고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발악과 저주 섞인 쌍욕을 완벽한 물리적 거리 너머로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녀가 뒤를 돌아 매트 위에서 꼬물거리는 서윤이를 바라보자 마침내 그녀의 입가에 꾸밈없는 진실하고 홀가분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일주일 뒤 서울가정법원의 긴 복도. 최종 이혼 판결을 앞둔 날이었습니다. 복도 천장의 형광등에서 희미한 백색 소음이 들려왔고 창밖으론 당장이라도 폭설이 쏟아질 듯 먹구름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하윤이 화장실에서 따뜻한 물로 손수건을 적셔 걸어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하윤아. 모퉁이에서 거칠거칠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태주였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몸에 꼭 맞는 정장 대신 구김이 잔뜩 간 우중충한 검은색 코트 차림이었습니다. 그 짧은 새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뺨은 푹 패어 있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은 싸구려 먹물을 칠해놓은 것처럼 시커멓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의 압박, 회사에서 통보받은 직무정지, 매일 밤 집안에서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며 집기를 부수는 어머니,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경찰서 출석 요구서. 이 모든 재앙이 불과 한 달 만에 그의 등뼈를 으스러뜨릴 기세로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한 걸음 다가와 하윤의 코트 소매 끝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하윤아, 우리 제발 얘기 좀 하자. 그의 손가락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얼마나 꽉 쥐었는지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몰래 빼돌렸던 돈, 전부 내 계좌로 돌려줄게. 집 한 돈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하윤은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소매를 쥐고 있는 남자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거 놔. 하윤이 나직하게 경고했습니다. 호텔에선 나도 너무 당황해서 머리가 새하얘졌던 거야. 윤태주는 손을 놓기는커녕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눈동자엔 발악에 가까운 절박함이 소용돌이쳤죠. 내 친엄마가 한 짓이잖아. 나라고 일부러 널 안 지켜주려던 게 아니야. 한 번만 믿어줘. 당황해서 그랬다고? 하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안면 비대칭이 올 만큼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순간 뇌리 깊은 곳에서 하나의 파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윤이가 태어난 지 2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새벽 3시 영하 산통으로 아이가 숨이 넘어가라 자지러지게 울어댔죠. 아직 덜 아문 제왕절개 수술 자국을 움켜쥐고서 하윤은 땀범벅이 된 채로 거실을 빙빙 돌며 2시간 내내 아이를 달래야 했습니다. 진땀이 파자마를 흠뻑 적셨고 쇄골에 떨어지는 아이의 눈물과 침방울은 화상이라도 입을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그 지옥 같은 시간에 남편 윤태주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거실 반대편 컴퓨터 책상 앞에 앉아 커다란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을 뒤집어 쓴 채 화려하게 번쩍이는 게임 화면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기계식 키보드는 그의 손가락 밑에서 경쾌한 타격음을 냈고 게임 속 캐릭터가 죽자 그는 신경질적으로 마우스를 콱 내리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씨, 시끄러워 죽겠네. 저거 입 좀 못 틀어막아? 그때 그는 당황했을까요? 전혀요. 그는 아내가 혼자 독박 육아의 지옥에서 발버둥 치는 것을 당연한 의무라고 여겼으니까요. 지금 그가 떠는 이 초라한 불안감은 끔찍하게 상처받은 아내와 딸을 잃게 되었다는 죄책감 따위가 아닙니다. 그저 여태껏 아내가 대신 짊어져 왔던 그 무거운 짐덩어리들이 모조리 자신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린다는 공포. 자신이 언제든 쥐락펴락하다가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다고 믿었던 만만한 여자가 역으로 자신의 알량한 체면과 인생을 산산조각낼 폭탄의 버튼을 쥐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 뿐이었죠.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공포. 하윤은 아주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화를 내며 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반대쪽 손을 올려 제 코트를 쥐고 있는 윤태주의 뻣뻣한 손가락들을 아주 느리게 한마디씩 부러뜨리듯 벗겨내 버렸습니다. 태주야, 그녀가 이혼을 결심한 이후 처음으로 존댓말을 버리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윤태주의 퀭한 동공에 아주 신락 같은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지금 내 눈 밑에 시커멓게 내려앉은 그 다크서클 말이야. 하윤은 구겨진 코트 소매를 탁탁 털어내며 말했습니다. 분노조차 사치라는 듯 완벽하게 메말라버린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헤드셋 끼고 게임이나 처하던 시절보단 꼴이 아주 조금 더 봐줄 만하네. 윤태주의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반 발짝 뒤로 물러서며 그와의 물리적 거리를 넓혔습니다. 이제 와서 벌벌 떠는 척하는 꼬라지는 정말 구역질 나도록 우습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시선조차 던지지 않고 법정 문을 향해 걸어 들어갔습니다. 최종 판결은 그 누구의 예상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서윤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전부 강하윤에게 넘겼습니다. 윤태주는 매달 막대한 금액의 양육비를 꼬박꼬박 입금해야 했고 위자료 역시 최대치로 선고받았죠. 빼돌린 성과급과 은닉된 계약금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강제보전 조치로 하윤에게 귀속되었습니다. 마포구 아파트는 금매로 처분되어 하윤의 초기 기여도와 혼인 기간 중의 기여를 철저히 세만 비율대로 현금 분할되었습니다. 한남동 시댁의 그 화려했던 저택은 유난히도 혹독한 겨울을 맞았습니다. 예년 이맘때면 교회 지인들과 친척들이 앞다투어 최고급 한우 세트니 샤인머스켓이니 홍삼 세트니 바리바리 싸들고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죠. 나정숙은 현관에 뻣뻣하게 서서 자신의 잘난 인맥과 체면을 과시하며 파출부에게 물건을 분류하라고 거들먹거렸을 겁니다. 하지만 올해 육중한 철문 아픈 쥐 죽은 듯 횡했습니다. 어쩌다 택배기사가 배를 누를 때면 윤태주가 쿠팡에서 할인받아 산 냉동식품과 두루마리 휴지박스 따위가 던져질 뿐이었습니다. 버려진 쓰레기처럼 현관 한 구석에 쌓인 종이상자들은 그들 모자의 처참한 현주소였습니다. 나정숙은 접근금지 명령 위반과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폭탄을 맞고 수십 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강남의 단골 에스테틱 근처엔 얼씬도 하지 못했고 주일 예배는커녕 동네 슈퍼마켓에도 얼굴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퀴퀴한 냄새가 나는 안방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창밖의 바람소리만 들으며 과거 자신이 빛나던 시절의 파티 사진만 신경질적으로 넘겨보는 산송장 신세가 되었습니다. 반면 강하윤은 자신의 몫으로 떨어진 아파트 대금과 두둑한 위자료를 챙겨 한강변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방 2개짜리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대리석 아일랜드 식탁도 수백만 원짜리 최신형 냉장고도 없었지만 정남향으로 난 거실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햇살은 날이 좋을 때면 아이의 매트 끝자락까지 눈부시게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에 떠도는 흔한 복수극의 주인공처럼 갑자기 로또에 당첨되거나 엄청난 사업 대박을 터뜨리진 않았습니다. 그저 큰돈의 대부분을 서윤이 이름으로 된 신탁 계좌에 묶어둔 채 예전 회사 보상팀 부장에게 직접 연락을 넣어 당당하게 계약직으로 복고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평범한 겨울 아침,
출근길 인파로 미어터지는 공덕역 지하철 승강장. 두꺼운 패딩을 껴입은 사람들 사이로 델리만주의 달콤한 냄새와 테이크아웃 커피의 쌉싸름한 향이 섞여 맴돌았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하윤의 목에는 보험사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사원증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전선 뒤에 선 그녀의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따뜻한 배지밀 한 병이 들려 있었죠.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징하고 울렸습니다. 화면을 켜자 은행 앱에 푸시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입금 알림. 윤태주 님이 양육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입금하셨습니다. 메모. 서윤이 비용. 하윤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알림창을 휙 지워버린 뒤 휴대폰을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어두컴컴한 터널 저편에서 우웅거리는 육중한 기계음이 들리더니 매서운 열차풍이 몰아치며 하윤의 코트 자락과 이마의 잔머리를 거칠게 헝클어뜨렸습니다. 스크린도어가 열리자 사람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하윤도 인파에 휩쓸려 전동차 안으로 들어가 구석에 자리를 잡고 손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화려한 화장기는 없었고 이른 아침 출근길의 고단함이 눈가에 어렴풋이 내려앉아 있었죠. 하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과거 3년의 그 어느 순간보다도 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채취와 일상의 냄새가 뒤섞인 지하철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그녀는 비로소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이제 더 이상 타인의 허락이나 알량한 체면에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혼자만의 호흡으로 굴러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면접 교섭권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로 정해졌습니다. 장소는 용산구에 위치한 대형 키즈 카페. 쨍한 원색의 플라스틱 장난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공기를 찢는 아이들의 날카로운 비명과 쉴 새 없이 흘러나오는 뽀로로 주제가가 머리를 아프게 하는 곳이었죠. 윤태주는 이 난장판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급 정장을 입고 나타났지만 묘하게 바지통은 쭈글쭈글 구겨져 있었습니다. 푹신한 스펀지 매트가 깔린 볼풀장 가장자리에 쭈그려 앉은 그의 손에는 싸구려 분홍색 탬버린 장난감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3미터쯤 떨어진 미끄럼틀 뒤에 숨어있는 작은 여자아이의 시선을 끌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죠. 서윤아 여기 봐. 아빠야 아빠. 그의 목소리는 애처로울 정도로 나지막했고 철저하게 을의 위치에 선 구걸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막 두 돌을 넘긴 서윤이는 멜빵 바지를 입은 채 플라스틱 미끄럼틀 기둥만 생명줄처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아빠를 힐끔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휙 돌려 휴게실 바 테이블에 앉아있는 하윤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하윤은 일절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종이컵에 담긴 식은 라떼만 홀짝거렸죠. 윤태주는 스펀지 위를 무릎 걸음으로 엉금엉금 기어가며 거리를 좁혔습니다. 서윤아, 아빠가 우리 딸내미 제일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사왔어. 이리 와서 아빠 한 번만 안아줄래? 아이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윤태주의 손끝이 아이의 옷자락에 닿을락 말락하던 찰나 서윤이는 마치 호랑이라도 본 작은 토끼처럼 기겁하며 튀어올랐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볼풀장을 가로질러 뒤뚱뒤뚱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휴게실로 쏜살같이 달려간 아이는 하윤의 무릎 사이로 얼굴을 파묻고는 작은 두 손으로 코트 자락을 생명줄처럼 꽉 틀어쥐었습니다. 윤태주의 몸이 돌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손을 뻗은 그 우스꽝스러운 자세 그대로 허공을 맴도는 분홍색 장난감 탬버리는 세상 어느 것보다 처량해 보였습니다. 그는 저 멀리 서로에게만 의지하고 있는 모녀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하윤은 아이의 등을 다정하게 쓸어내리며 무어라 다정하게 속삭이고 있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윤태주 쪽으로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다른 엄마들이 호기심과 동정 어린 시선으로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윤태주는 그제야 뻗었던 팔을 천천히 거두어들이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머리가 터질 듯이 시끄러운 키즈 카페의 소음 한가운데서 기겁하며 도망치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그는 태어나 처음으로 숨이 턱 막히는 완벽한 진공 상태의 공허함을 맛보았습니다. 강하윤이라는 여자를 잃은 것, 통장에서 기계적으로 빠져나가는 양육비의 타격 따위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은 자정이 넘은 시간에 퇴근해도 묵묵히 곁을 내어주던 그 따뜻한 온기와
영원히 다시는 열리지 않을 진짜 나의 가족이라는 세계 그 자체였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던 그는 느릿느릿 몸을 일으켜 정장 바지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내곤 폐잔병처럼 고개를 숙인 채 출구를 향해 터덜터덜 걸어갔습니다. 그 후로 몇 달 동안 양육비는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꼬박꼬박 입금되었습니다. 다만 은행 알림창의 메모란에는 서윤이 비용이라는 단어 대신 아주 짤막하게 미안해라는 세 글자가 조용히 찍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은 단 한 번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의 세 번째 생일날. 서울에는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지만 제주도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새파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며칠의 연차를 내고 딸과 함께 제주도로 날아왔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호텔룸의 통유리창. 창밖으로는 검은 현무암들이 불규칙하게 엎드려 있었고 부서지는 하얀 파도 거품이 바위를 때릴 때마다 났고 규칙적인 파도 소리가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유리 테이블 위에는 파스텔톤 초 3개가 꽂힌 달콤한 귤 크림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하얀색 니트를 입은 하윤은 카페트 위에 편안하게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라이터로 촛불을 밝혔습니다. 우리 서윤이 생일 축하해. 하윤은 활짝 웃으며 박수를 치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종이 왕관을 쓴 서윤이는 까르르 웃으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박수를 치더니 볼에 바람을 잔뜩 넣고 힘차게 촛불을 후 불어 껐습니다. 바로 그 순간 뒤집어 놓았던 휴대폰 화면이 번쩍이며 뉴스 알림과 지인들의 카톡 메시지가 연달아 떴습니다. 전 직장 동료가 보낸 가십거리 기사 링크였죠. 사회면 한남동 나모 씨, 과거 폭행 혐의에 이어 며느리 아파트 주변 접근 금지 명령 수차례 위반. 결국 경찰에 입건되어 고액 벌금형 처분. 그 밑으로 동료의 호들갑스러운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하윤아, 소식 들었어. 윤 팀장, 아니 이제 윤 과장이지. 그 집안 망신 다 뻗친 일 때문에 회사에서 평판 다 깎아먹고 눈치만 보다가 저번 주에 완전적이 전라남도 깡촌공사 현장으로 자천됐대. 컨테이너 박스에서 자야 한다던데 한 달에 서울 한 번 올라오기도 빡셀걸? 하윤은 화면에 뜬 텍스트들을 아주 무덤덤하게 읽어내렸습니다. 철썩 싸. 창밖의 파도 소리가 유리를 뚫고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가슴 벅찬 환희도, 통쾌한 복수극의 짜릿함도, 심지어 아주 작은 동정심의 파문조차 일지 않았습니다. 한때 그녀의 숨통을 쥐어짜던 그 무거운 이름들은 이제 지나가다 우연히 읽게 된 삼류소설 속 엑스트라들의 이름만큼이나 무가치하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휴대폰을 휙 뒤집어 버렸습니다. 까만 액정이 원목 테이블 바닥을 향하도록 말이죠. 엄마의 서윤이가 플라스틱 미니 포크로 귤 조각을 콕 찌르더니 맑은 눈망울로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빠는 오늘 케이크 먹으러 안 와? 하윤은 케이크 칼을 집어들고 크림과 귤이 가장 듬뿍 올려진 커다란 조각을 덜어내 아이의 귀여운 뽀로로 접시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티슈를 한 장 뽑아 아이의 입가에 묻은 생크림을 살짝 닦아준 그녀는 그 티 없이 맑은 눈동자를 보며 햇살처럼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오늘은 하윤이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아이의 정수리를 넘어 끝없이 펼쳐진 하얀 파도 위로 미끄러졌습니다. 그냥 우리 둘만의 날이야. 그녀는 포크로 상큼한 귤 잼이 묻은 케이크 한 조각을 떠서 입안으로 쏙 밀어 넣었습니다. 기분 좋은 단맛이 혀끝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렸습니다.